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손이 떨립니다. 슬퍼서가 아니에요. 분해서예요. 저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사고로 떠났고 두 번째 남편은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천천히 아주 계획적으로 털었습니다. 털었다는 표현이 과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표현이 정확해요. 이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이 말이 나올 거예요. 화면을 2번 콕콕 누르면 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씩 드러날수록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설계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설계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미리 말할게요. 저는 졌다가 이겼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가 저한테 접근할 때 그는 제 이름과 나이와 사별 사실과 합의금 액수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 김해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손재주가 있었고 사람 대하는 게 좋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 시내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혼자 월세방을 얻었고 25엔 기술을 따서 동네 조그만 미용실의 부원장이 됐습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남편 이준혁이었습니다. 동네 체육관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은 사귄 지 2년 만에 했습니다. 빌라 2층 작은 집에 살면서 주말엔 시장 구경하고 저녁엔 유튜브 보다 잠드는 살. 소박하지만 진짜였어요. 결혼 3년 차에 임신이 됐고 유산을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시기에 저를 정말 많이 안아줬어요. 새벽에 제가 울면 말없이 등을 쓸어줬고 병원 갔다 오는 날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 가을. 새벽 2시 경찰 전화. 의사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미안해 보여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았어요. 42살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준혁이가 새벽에 마트 갔다 오는 길에 음주 차량에 치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미용실은 문을 닫았고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그 밥상 앞에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준혁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보험금이 나왔고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준혁이의 흔적 같아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다 미용실을 다시 열었어요. 가위를 잡으면 딴 생각을 못했거든요.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때 단골 손님 한 명이 자꾸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밥 한 번만 먹어봐요.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 자리에 나온 남자 최성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는 그 만남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 단골 손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파악한 것도 전부 그였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이가 나타난 그 식당.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자리는 제가 고른 게 아니었어요. 성준 씨가 지정한 식당이었고 그 식당 사장과 그는 오래된 아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 식당이었는지 나중에 그 사장님한테서 듣고 저는 몸이 굳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각본을 짰습니다. 소개팅 자리. 최성준은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과하지 않았어요. 말투가 차분하고 저를 볼 때 서두르지 않았어요. 건설자재 유통회사 운영, 직원 50명, 단독주택 소유, 건물 몇 채, 외제차. 저는 그걸 그냥 들었어요. 그날 소개시켜준 손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재산 많아요. 원장님한테 딱이에요. 저는 그 문자가 좀 불편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 한쪽에선 안정적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그이는 계산했던 거예요. 이후 그이는 연락을 매일 했어요. 아침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저녁엔 밥은 먹었어요? 2번째 만남에서 그이는 제가 한식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미쉐린 한식당을 예약해놨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세심하다고. 근데 그게 세심한 게 아니었어요. 조사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식당 사장님 성준 씨 오래된 지인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성준 씨가 오시기 전에 전화해서 이번에 모시는 분이 된장찌개 좋아하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이는 제가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 두 번째 만남 전에 그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소개시켜준 손님한테 미리 물어봤던 거예요. 저에 대해 쓸 수 있는 정보를 다 모아서 감동받게 설계한 거예요. 3달이 지나 그이가 차 안에서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차는 리스였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결혼 후에야 알았어요. 그날 밤 그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한 말,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결혼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도 원했으니까.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성준 씨가 먼저 꺼냈어요. 나이도 있고 맞는 사람인 거 알겠고 길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이가 왜 서둘렀는지 알아요. 길게 끌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그이는 아버지한테 먼저 고개 숙이고 말했어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인물은 모르겠는데 예의는 있는 사람이다. 그이가 딱 원하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신혼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 있는 2층 집. 리모델링이 잘 돼 있어서 넓고 깔끔했어요. 저는 그 집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그 집은 그이 어머니 명의였어요.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혼 첫날 그 집 거실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살 것 같다고. 그이는 그날 밤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야. 편하게 있어.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그이 집도 아니었어요. 그 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했는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결혼 첫 달 저는 그이가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퇴근하면서 꽃을 사들고 오고 주말엔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두고. 근데 그 달에 이미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된 건 결혼 석 달 만이었어요. 그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처음 봤습니다. 결혼 석 달째. 어느 날 미용실에서 예약 취소가 생겨서 일찍 끝났어요. 집에 가다가 그이가 자주 간다던 식당 앞을 지나쳤는데 그이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그이는 회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그이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으면서 그 여자한테 손을 뻗어서 손등을 두드리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어요. 그이가 여자한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고 여자가 웃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이가 들어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아, 회의 길어졌어. 밥 먹었어? 그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저는 그냥 응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기가 무서웠나 봐요. 그이는 샤워를 하고 와서 제 옆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그이 얼굴을 옆에서 쳐다봤어요. 아무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그날 밤 그이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어요. 그이가 잠든 줄 알고 방심했는지 잠깐 화면이 켜졌어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안 돼 있었는데 문자 첫 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어디론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결혼 6달째. 저녁밥을 먹다가 그이가 말했어요. 나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좀 생겼어. 큰 건 아닌데 잠깐 유동성이 부족한 거야. 당신 통장에 있는 거 잠깐 빌릴 수 있을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얼마? 5천만 원이면 돼. 한 달이면 다시 넣어줄게. 5천만 원. 준혁이 합의금 절반.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준혁이 흔적 같아서. 근데 그이는 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회사가 그렇게 크면 왜 자금이 부족해? 그이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매출이랑 자금 흐름은 달라. 대기업도 흑자 도산하는 거 모르지 않잖아. 성금 받기 전에 자재 먼저 사야 하거든. 잠깐 타이밍 문제야. 당신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마지막 한마디. 당신이 사업을 잘 몰라서. 저를 무식하다고 누르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결국 빌려줬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이 좀 떨렸는데 그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진짜 고마워. 그 말이 그때는 따뜻하게 들렸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건 아무 감정도 없는 말이었어요. 거래가 성사된 순간의 안도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달째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이가 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 돈 이제 석 달 됐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 그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진짜 나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 살리느라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집에 와서도 이 소리 들어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당신 돈 먹으려고 빌렸어? 곧 준다고 했잖아. 나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가 이 정도 신뢰도 없어? 5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되려 피해자가 됐어요. 저는 그 순간 미안해졌어요. 이상하게. 그이가 더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지쳐. 회사도 힘들고 집에서도 이런 소리 들으면 나 어디 가야 해?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이가 뭘 한 건지. 5천만 원을 떼먹으면서 저한테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날 밤 저는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너무 다그쳤나 봐. 미안해라고. 그이는 답장을 보내왔어요. 딱 두 글자였는데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전 부인이 나타나고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성준이 현재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생각하고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성준이 전처예요. 전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할 때 제 명의 전세 보증금 빼가서 갔어요. 제가 법적으로 회수를 못했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알아요. 저도 12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말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5천만 원 빌려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는 사업 실패하면서 제 적금 깼고 제 카드로 대출 받아서 썼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신용불량자 될 뻔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어요. 회사 등기를 떼보니 자본금이 터무니없이 작았어요. 집 등기는 어머니 명에, 차는 리스, 회사 건물은 임대. 그이 명의 부동산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이 회사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작은 사무실 하나였어요. 직원 50명은커녕 앉을 책상이 5개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소개시켜준 단골 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말한 내용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성준 씨가 저를 고른 과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는 저를 처음부터 타깃으로 골랐습니다. 단골 손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이혼 준비 중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성준 씨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잠깐 침묵. 사실은 성준 씨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원장님 얘기를 하면서요. 성준 씨가 먼저요? 네. 원장님이 미용실 혼자 운영하고 남편 사별하고 합의금 받은 거 알고 있다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았어요? 그게 우리 남편 지인이 원장님 단골인데 거기서 얘기가 흘러간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합의금 생겼다는 소리가 어디선가 돌았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어요. 이 남자는 저를 찾아낸 거예요. 사별한 여자, 합의금 있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또다시 사랑받고 싶은 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 딱 맞는 사람을 골랐어요. 저는 그 목록의 조건에 부합했고 그래서 선택된 거였어요. 그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소개팅 날 그래서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데이트하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프로포즈할 때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전부 각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요란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이한테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잘 다녀왔어? 라고 했어요. 평소처럼 같이 TV를 봤어요. 그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저는 그 시간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가 모아온 자료를 보더니 잠시 후 말했어요. 준비 잘하셨네요. 증거가 있었어요. 식당 영수증, 회사 등기, 집 등기, 차 리스 계약서 사본, 전처 통화 녹음, 소개경위 진술. 그리고 제가 찍어둔 회사 건물 사진. 명함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건물의 차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혼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5천만 원은 차용증이 없어서 민사소송이 필요하지만 각서를 받으면 법적 근거가 생겨요. 결혼 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재산 분할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더 유리해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면 전략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이용했어요. 그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 유일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 바로 그걸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이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이의 약점은 이미지였어요. 그이는 사실 가진 게 없었지만 있어 보이는 삶에 목숨을 걸었어요.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 듣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식당 가는 것. 체면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이한테는 거래처 대표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그이는 능력 있는 사장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거래처 중 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이 회사에 실제로 납품하는 자재업체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사실을 말했어요. 저 성준 씨 부인인데요. 성준 씨가 제 돈 5천만 원을 빌려가서 석 달째 갚지 않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에요. 그 사장님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 회사 저희한테도 대금이 밀려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성준 씨한테 제가 법적 조치 준비한다는 말 직접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흘 뒤 그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굳어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밥 먹었어? 그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 그이가 꺼낸 말은 이혼하자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이혼 요구와 함께 그이가 내뱉은 조건이 이 인간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그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녹음기는 켜져 있었습니다. 그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이혼하자.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데? 그냥 맞지 않아. 저는 핸드백을 옆에 내려놨어요. 그 안에 핸드폰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거야? 그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당신 통장에 있는 거 반반 나눠야지. 우리 혼인 기간 동안 내가 생활비 다 낸 거잖아. 기업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5천만 원 빌려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그이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내가 다 갚을게. 이혼 전에 그거 한 번만. 저는 그 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더 확실하게. 대출 얼마? 1억이면 돼. 내가 6개월 안에 다 갚을게. 갚는다는 보장은? 내가 사람이잖아. 믿어야지. 저는 그 순간 가방 속 핸드폰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제가 꺼낸 것은 서류 봉투였어요. 그 안에 든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표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걸 꺼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봉투 안에는 이것들이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어머니 명의, 회사 등기부등본, 실제 자본금, 차 리스 계약서 사본, 회사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의 회사 실물 사진, 사무실 하나짜리, 전처 통화 녹음 파일 목록, 소개 경위 진술서, 단골 손님 자필 서명, 그리고 방금 그이가 한 말 대출 요구 녹음 파일. 그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성준 씨가 사귀기 전에 저한테 대해 조사하고 접근했다는 증거 있어. 전처한테 했던 것과 패턴이 똑같다는 거 법원에서 보여줄 수 있어. 5천만 원은 민사로 청구할 거야. 지금 방금 한 대출 요구는 녹음됐어. 이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야. 그이가 말했어요. 야, 잠깐만. 저는 대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혼전 재산은 내 거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당신이 기여한 생활비? 그 생활비 내가 미용실 수입으로 낸 거 통장 내역 다 있어. 당신이 낸 거 별로 없어. 그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그 말을 기다렸어요. 잘해준 거 알아. 근데 그건 투자였잖아. 나도 알아. 이제. 그이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협의 이혼 서류에 그이가 사인하던 날 5천만 원 분할 상환 각서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통쾌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리고 제가 돌아서면서 한 말.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이겼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에 그이가 사인했어요. 5천만 원 분할 상환 각서도 같이. 법원 복도에서 그이가 저를 봤어요.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진짜 좋았어. 그건 진짜야.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짜든 아니든 그게 이 상황을 바꾸지 않아. 저는 돌아서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음엔 조사 더 잘하고 접근해요. 그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10월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이혼하고 난 후 저는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5천만 원 각서는 법적 집행 가능 서류로 공증을 받아뒀어요. 그이가 안 갚으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게. 전처한테 연락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그분도 오랫동안 찜찜했을 텐데 그걸 들으시고 잠깐 우셨어요. 고마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개시켜준 단골 손님한테도 연락했어요. 화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분도 이용당한 거니까. 다만 그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성준 씨가 저를 사전에 조사하고 접근했어요. 혹시 나중에 다른 분 소개해달라는 연락 오면 조심하세요. 그분이 한참 말이 없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해요, 원장님. 저는 지금 다시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했고 가게는 예전보다 작지만 제 마음이 가벼우니까 매일 출근이 좋아요. 준혁이 납골당에도 다녀왔어요. 꽃을 들고. 나 또 당했다가 이겼어. 웃음이 났어요. 준혁이가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이가 피식 웃으면서 잘했네 할 것 같아요. 그이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조용히. 분노를 감추세요. 일단은.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꺼내세요. 전부. 우는 건 이기고 나서 해도 돼요. 저는 법원 나와서 차 안에서 울었어요. 실컷. 그리고 시동을 켰어요. 갈 곳이 있으니까.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가위를 잡을 수 있고, 아직 엄마 반찬이 맛있고, 아직 아침에 셔터 울리는 소리가 좋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저는 이겼어요.